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최치원의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한시 한 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목 먼저 보실까요? 제는 제목이란 뜻이에요. 제목이란 뜻이고, 가야산 지명이죠? 네, 해인사가 있다라는 꼭 알려져 있는 가야산의 독서당, 책을 읽는 집이죠. 책을 읽는 집. 가야산에 해인사에 독서당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야산의 독서당에서라는 제목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글을 짓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제목이고요. 최치원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시대 여러분? 네. 통일신라 시대. 맞아요. 통일신라 시대 인물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인물이었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여러분 신라시대는 신라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가장 높은 이제 왕족이랑 귀족이 이제 성골이랑 진골이었고 성골이랑 진골만이 뭐 고위직 그야말로 아주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육두품부터 1등 1두품까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성골 진골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은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 이제 최치원의 집안이 육두품이었던 거죠. 육두품이니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평민, 천민계층을 일두품이라고 한다면 육두품은 거기 이제 그 두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성골, 진골이 하는 그런 높은 벼슬까지는 갈 수 없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했던 그렇지만 육두품은 여러분 두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두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최치원처럼 당나라에 유학을 갈 수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이제 계급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품 이렇게 신분제가 나눠져 있을 때 사실은 가장 많은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계급이 어느 계급이었겠어요? 네, 1두품보다는 6두품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6두품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뭐 뭔가 좀 윤택함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고 그랬으니까 머릿속에 든 것도 되게 많았겠지. 머릿속에 든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느 신분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 자기가 능력이 엄청 많아도 그 이상의 직책까지는 올라갈 수 없었고 또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경륜은 있어도 그걸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육두품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두품의 한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이다. 뭐 문장이 엄청났다고 그러죠. 당나라에 가서 12살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대요. 그리고 이제 18살에 당나라 빈공과라는 그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 문장으로 글로 뭐 당나라의 엄청난 이름을 떨치고 스물 몇 살? 20대 후반에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왔죠. 그리고 신라에서도 당나라에서 이제 뭐 엄청난 문장가였고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이제 관직에 올라가지만 그런데 육두품이었던 거지. 신분제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미 신라는 말기 이제 신라가 말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패했었다는 얘기지. 고위 관리 중심으로 아주 부패했었고 왕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난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는 거죠. 최치원이 다 보고 시무십책이라고 해서 10가지의 개혁안을 내놨다죠. 10가지의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게 이제 펼쳐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너무너무 많이 실망하고 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가야산에 은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 즈음에 나온 작품이 아닐까.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은 그 즈음에
나온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자로 지어져 있는 한시고요. 갈래 들어갔습니다. 칠원절구입니다. 여러분, 칠원절구다 그러면 한 줄에 글자 개수가 몇 개? 한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죠? 한자가 7원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한자가 한 줄에 있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절구라는 건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수특 2020년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꽃샘바람이란 작품 이규보의 한시를 먼저 봤어요. 그때 절구는 몇 줄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몇 개의 줄로 돼 있는 걸 절구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4개의 줄, 이렇게 4줄짜리를 절구라고 한다. 각각의 줄에 한자 글자 개수는 몇 개다? 7개다. 그걸 우리가 칠원절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4줄일 때 또는 4개의 음이단락이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각각의 단락의 명칭을 뭐라고 한다? 기, 승, 전, 결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는 일으킬 기자야, 여러분. 시작했다는 얘기지. 승은 이어받을 승자야.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야. 시작된 내용을 연결했어. 전은 전환하거나 절정에 이를 거란 뜻입니다. 결은 마무리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각각의 4개의 의미단락이나 4개의 줄을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이런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서정적, 자기 정서를 드러내니까 서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자연물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 성격에서 했습니다. 제재는 여러분 물소리가 제재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소재 이런 뜻이죠.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가 제재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시에서는 물소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물소리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세상이랑 단절해. 뭘 통해서 여러분? 제재랑 연결할까요? 물소리를 통해서 세상과 자기 인연을 끊고 산속에 응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징 넘어가세요. 물소리니까 여러분 중심 이미지가 뭐가 될 거다? 청각 이미지가 될 거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게 될 거다. 또 두 번째,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대조. 자, 한쪽에 물소리가 있어. 물소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자연의 소리니까 플러스일 거야.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일 거야. 세상의 소리겠죠?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시비하는 소리. 시비소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시비라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다 들어보신 적 있죠? 뭐예요? 옳고 그름을 다투는 소리예요. 속세의 다툼 소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게 될 겁니다. 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를 강조하게 될 겁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는 구체적으로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가도록 해보시겠습니다. 구성, 기승전결 네 줄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구에서 산골을 흐르는 냇물의 모습과 소리를 보여줍니다. 승구에서 이어받아요. 이어받아서 이 산골을 흐르는 이 우렁찬 물소리가 인간의 말소리를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정구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전환,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서 결구에서 단절의 의지를 드러내며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기구, 승구 묶여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물소리는 외부의 대상이니까 그걸 듣고 있는 거. 앞부분에서 경치를 바라봤다. 선경 나오게 되고요. 전에서 전환 일어나 시선의 방향이 어디로? 나에게로 바뀝니다. 시선의 방향이 나에게로 바뀌는 거. 후정 뒷부분에서 자기 정서를 드러낸다.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선경 우정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전개 정리되셨죠? 최치원의 삶과 작품 쌤 읽어볼게요. 같이 따라 보세요. 최치원은 뛰어난 문장가였어요.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와 골품제의 영향으로 자 골품제의 영향이라는 거는 높은 벼슬을 누구만 할 수 있었어? 높은 벼슬을 성골 왕족이죠. 진골
진골도 여러분 왕족의 이제 후손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지. 성골 진골만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였어? 이 사람은 최치원은 뭐였어? 최치원 집안은 두품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아무튼 성골 진골보다는 낮은 육두품이었어. 그래서 높은 벼슬에는 올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끊어져 있었단 말이야. 응?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는 당대사회 부조리를 혁파하자는 내용을 담은 시무 10여 조를 올렸으나 임금이 쓰지 않자 그 다음에 가야산의 해인사에 응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신선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는 그리고 가야산에 응거해서 결국 거기서 죽었다, 뭐 자살했다라는 얘기도 요즘에는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했던 거죠.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자연의 물소리로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키겠다는 이 작품의 표현은 작가가 현실에서 겪은 최종 정서가 뭐다 좌절감과 절망감을 궁극적으로는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본문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보세요. 첩첩 바위사위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네,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여기까지가 승구가 끝났죠? 선경입니다.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정구와 결구 이렇게 해서 단락이 끊어지는 거죠. 상황을 보면 앞부분의 상황을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말소리는 막는 자. 지금 현재 공간은 아마도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 안에 있는 독서당일 거야. 거기서 말소리를 막는 강렬한 물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있는 화자의 모습 느껴지시나요?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하는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상황입니다. 말소리를 막는 강렬한 물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죠. 대응 방식, 그래서 그 물소리를 통해서 자, 정구와 결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의지, 자연의 은거에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 전결에 나와 있다. 상황은 어디서 잡았다? 기와 승에서 잡았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첩첩 바위사위를 기꿉니다. 미친 듯 달려 봉우리를 울리는 주체는 뭐다? 주체는 뭐다? 물소리다. 네, 미친 듯 달렸어? 여러분, 물이 어떻게 달려? 물은 달릴 수 없잖아. 근데 물이 달린다 그러네. 주체가 물이네. 그러면 물은 생물이야? 아니죠. 무생물이죠. 무생물을 달린다.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죠? 무생물을 이렇게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 화류라고 이야기한다. 무생물을 생물에 빗대어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화류법 쓰였습니다. 자, 감각적인 이미지의 종류 뭐 보이나요? 미친 듯이 달려. 달리는 걸 시각이다. 울렸다. 청각이다. 그래서 기구에 나타난 감각적인 이미지의 종류를 시각과 청각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기구와 승구를 통해 부각되는 의미는 여러분 본문 따라오고 계신가요? 화자가 듣는 물소리에 웅장함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소리에 웅장함이 부각이 됐다. 자, 말소리 보십시다. 말소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입니다. 이유는요. 승구를 이어받는 정구를 보면 그 말소리가 시비하는 소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투는 속세의 소리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승구랑 연결, 승구와 정구가 연결이 돼서 이 말소리는 시비하는 소리고 이것은 속세의 소리고 속세의 소리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기구와 승구에 나타난 대비적인 이미지는 뭐다? 물소리와 말소리가 된다. 물소리는 플러스고 말소리는 마이너스다. 정구로 넘어갔습니다. 자, 정구에 내포된 심리가 뭐다? 두려움이다. 어디 나타났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실제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찾으시면 너무 좋죠?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은. 여기 있어. 리을세라. 리을세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리을세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어입니다. 뭐뭐 할까? 두려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이 어미 자체가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정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두려움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응에 내포된 심리 이해되셨죠? 자,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무엇을? 물소리를 두려워하나요? 시비하는 소리를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세라 그랬으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은 뭐다? 시비하는 소리다라는 거 여러분 맥락에서 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결구에 나타난 표현법 별표하고 가십니다. 별표 3개. 결구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줄.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여러분, 물을 사용해서 온 산을 둘렀다는 거야. 자, 여기 가야산이 있어요. 가야산이 있고 여기 독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물로 온 산을 이렇게 둘러버린 거죠. 이게 물이야. 그게 누구야? 이 주체? 둘러버린 주체 누구예요? 주체 화자야. 말이 돼? 응? 화자가 무슨 능력? 화자 사람인데 사람이 이 자기가 있는 산을 물로 이렇게 둘렀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법이 쓰인 거다? 객관적인 자연물, 객관적인 자연물이라는 건 여기서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물을 인간의 의지로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있는 공간을 속세랑 여기 마이너스 부정적인 속세랑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자연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물로 일부러 자기가 산을 이렇게 둘러버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 물이라는 물의 흐름이라는 자연물을 인간의 의지로 주관적이고 의지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객관적 자연물의 주관적 의지적 변용이라는 표현 기법이 활용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의지로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속세가 너무 싫어서 속세가 싫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산에 자기가 있는 공간을 그 속세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산을 물로 이렇게 둘러버렸다는 거예요. 객관적 자연물의 주관적 의지적 변용이라는 기법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때의 물은 여러분 무슨 기능을 하고 있구나? 단절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속세와 자연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짐짓 일부러라는 뜻이잖아. 일부러. 그러면 이 일부러라는 부사어의 기능은 뭐다?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부사어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과 속세의 관계, 대비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물의 상징적인 의미 별표 3개 하고 정리하고 가십니다. 단절과 장애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있는 이 공간, 물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공간은 화자가 응거하고 있는 갈등 없는 자연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플러스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화자의 내면적인 갈등을 해소해주는 대상이다. 시비하는 소리가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 어떻게 본다면 그렇겠지. 이 시비하는 소리 여러분 어디서? 화자가 막 시무십책 올렸고 그 시무십책을 가지고 얼마나 궁궐에서 많이 싸웠겠어요. 뭐 이걸 받아들이자 안 된다 막 이런 소리가 너무너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 소리를 막 듣고 이 마음에 담아두고 왔었을 거야. 그런데 그 내적인 갈등을 물소리, 웅장하고 맑은 물소리가 싹 씻어내 줬던 거죠. 그리고 생각했을 거야, 화자는. 이제 속세로 돌아가지 말자. 이 맑고 깨끗한 물소리를 들으며 이곳에서 응거하면서 공부하다가 내가 죽자. 응? 이곳에서 정말 이 속세와 단절돼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화자의 내적인 갈등, 시비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갈등을 모두 다 씻어준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물소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파일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싹 지은 채로 주관식 테스트 치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잊지 않으셨죠? 네, 여기까지 7원
칠원 글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칠원 절구의 시, 한시를 살펴보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칠원 절구 한시에서는 아분으로 운율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우리의 고전시가, 우리의 글로 쓰여져 있는, 한글로 쓰여져 있는 고전시가들은 음보를 가지고 운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한시 같은 경우는 아분자라고 그래서 선생님 잠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선생님 다 필기했죠? 지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우고 나서 다시 봅시다. 잠시만요. 네네. 지우고 다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시를 보는 거야, 여러분. 한자를 보게 되면 아분이라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글자에 음운을 맞춰주는 거야, 음운을. 음운을 맞춰주는 걸 보면 여러분, 기구에 있는 만, 그 다음 승구에 간, 그리고 결구에 산 보면 공통적인 음운이 보이시죠? 어떤 음운이 보이고 있어요? 아라는 음운이 보이죠? 미음, 기역, 시옷은 빼. 그리고 뒤에 보면 중간에 아라는 음운은 겹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 승, 결구에 이렇게 라는 음운을 반복한 거야. 그걸 우리는 뭐래? 이걸 가지고 한시에 뭐가 만들어졌어? 율격이, 운율이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 아라는 음운을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이 아라는 음운을 아분자라고 이야기해요. 반복된 음운이었던 거야. 리듬을 만들기 위해, 운율을 만들기 위해 음운을 반복했는데 그게 여기서는 뭐다? 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시가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제 가야산 독서당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강의 듣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작품이었구나 하고 한 10% 정도, 20% 정도 정리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싹 지우고 자기 스스로 적어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공부가 끝난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작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서 응용하는 것들까지 가는 게 이제 공부의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10% 20%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마무리까지 잘 진행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한시였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공부 시작해요.